안녕하세요. 35에 결혼하고 38에 이혼한 돌싱이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가 됐네요. 그렇지만 이혼한 걸 후회하거나 힘들어한 적은 절대 없어요. 이 모든 건 정신 나간 시댁과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몰랐던 남편 놈이 저지른 짓 때문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환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그야말로 범죄를 빼고는 온갖 굳은 일은 다 해봤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포기하고 일을 했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도 외동딸인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병원을 들락거려야 했고 우리 집의 돈은 모두 어머니의 병원비로 나갔죠. 어머니가 입원한 뒤부터는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의 수입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엄마의 병원비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로도 투잡을 뛰고 밤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삭막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 당시 남편의 존재는 그저 빛이자 오아시스나 다름없었죠.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결같기만 했다면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생각이지만요. 남편과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당시에는 남편보다 시모가 더 문제였죠. 아유, 이런 애도 며느리라고. 내 아들이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좀 너무하지 않니?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게다가 다 늙어 빠진 여자를. 그게 시모가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남편놈도 나이 40이니 일찍 장가드는 건 아닌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탐탁지 않은 기색을 풀풀 내비치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도 노총각이면서 남편보다 5살이나 어렸던 저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 하나만 봤거든요. 엄마, 나도 나이 많아요. 이 사람보다 5살이나 많은데 그럼 나는 할아버지야? 그리고 우리 집은 뭐 부자야? 우리 집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며느리상은 알겠는데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 봐서라도 허락해줘요. 남편은 그렇게 저에 대한 애정이 깊었거든요. 투잡을 뛰며 힘겹게 사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도와주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었죠.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천년만년 갈 거 아니란 걸 알았으면 그때 깽판이라도 쳐서 다 뒤집어 엎고 나왔을 텐데요. 사람이 변하는 건 진짜 한순간이라는 걸 그땐 몰랐네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모는 결혼을 허락해줬죠.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궁시렁대며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시키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시키며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시댁의 냉장고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 아이스박스에 옮겨놓고 냉장고 본체와 안쪽 선반들을 모두 씻은 다음 내놓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다 돌려놨죠. 그런데 시모가 청소한 걸 보더니 혀를 차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넌 데려와도 이런 애를 데려와? 엄마 화병으로 병원 실려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아니, 평균은 돼야지 평균은. 안 먹는 반찬이나 재료는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다시 넣어놓은 거야? 너 청소를 제대로 하긴 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어떤 게 버려야 되는 건지 몰라서요. 어머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쪽만 청소 겸 소독하고 다시 다 돌려놓은 거예요.
드실 거 안 드실 거 미리 구별해 주셨으면 제가 정리했겠죠. 시어머니 말에 돈은 새파랗게 뜨고 대꾸하는 거 봐라.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한테 말대꾸나 하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일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냉장고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무슨 됐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시모가 하는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 넘겼죠. 알아서 정리했다고 해도 시모는 뭐라도 꼬투리 잡을 인간이었거든요. 그건 아직 먹을 만한데 왜 버렸냐고 했을 게 눈에 선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뻔하니까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미 편견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꼬투리를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뒤에도 시모는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더라고요. 시댁 행사에 불러 요리나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인사도 시켜주지 않고 뒤에서 잔소리하기 바빴고요. 내 아들 덕 보면서 살고 있으면 우리 아들 모시고 살아. 너 일한다고 매번 우리 아들 식사도 거르게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너한테는 은혜야, 은혜. 알아들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한숨만 나오는 괴롭힘이었어요. 이런 애들 장난 같은 말을 진심으로 듣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울컥할 때도 있었어요. 바로 친정 부모님을 걸고 넘어질 때였죠.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각각 30만 원씩 양가에 드리고 있었죠.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능력으로는 그 정도가 적당했기에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 용돈의 액수에 딴지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용돈의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내 친구들은 못해도 50만 원씩은 받는다는데 꼴랑 30만 원이 뭐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네가 나한테 억하 감정이 있어서 돈 줄인 거 아니야? 어머님, 용돈은 남편이랑 상의해서 생활비에서 드리는 거예요. 양가에 각각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말 맞췄다 어쨌다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마지막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노파심의 한 말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물어보고는 말을 맞춘 게 아니냐며 억울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미연에 차단하고자 선수 친 거죠. 애초에 지금 확인하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쌍심지를 켜며 노려보더군요. 그런데 웃기네. 너희 친정에서는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염치 없이 용돈까지 받아가? 너희 생활비에서 주는 거라며. 그럼 그 돈도 아껴야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딴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열받아서 시모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님, 친정에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전세금 절반 제 돈으로 벌어서 시집 왔어요. 나머지 남편이 부담할 전세금 절반을 어머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도와줘야 할 의무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둘 다 반반 해온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러실 거면 어머님 아들이 여태 돈 못 모아놓은 걸 탓하셔야죠. 그렇게 말하자 시모 얼굴이 벌겋게 물들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디서 아래 것이 우도른한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이래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은 안 돼. 인간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지 대학도 못 나와놓고. 대학 못 나온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아닌가요? 최종 학력은 제가 어머님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게 본인 얼굴에 침 뱉고 싶으시면 열심히 뱉으세요. 본인 얼굴에 똥칠 열심히 하시라고요. 결국 열받아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내뱉고는 화가 난 시모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왜 주냐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어. 난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 엄마가 좀 너무하셨지. 나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못 있어. 일단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 다 끊자. 어차피 양가에서 우리한테 안 해준 건 맞잖아. 당신 사비로 주고 싶으면 줘도 돼. 근데 난 안 줄 거야. 알았어. 당분간은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제 아내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에게 주는 용돈은 끊었어요. 다만 저는 사비로 친정에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남편이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몰랐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남편이 용돈을 안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모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너,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 좀 했다고 용돈 안 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벌어서 주는 건데 왜 네가 멋대로 그걸 끊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용돈 받아가는 제 친정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끊었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저희한테 딱히 해주신 거 없잖아요. 도리어 아버님 사고 칠 때마다 저희가 돈 더 내면 냈지. 언제 돈 한 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시부모님 듣는데 욕하는 거야?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너희 부모야말로 해준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감히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 해준 건 없지만 용돈 외에 받아가신 돈도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매번 사고 쳐서 돈 물어내야 할 때 남편이 가서 뒷수습했잖아요. 그게 남편 돈으로 다 해결됐다고 보세요. 돈 모자랄 때마다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 게 얼마인지는 알고 그런 말 하세요? 그건 자식이라면 당연한 거지. 어느 자식이 아버지가 급하다는데 도움을 안 줘? 자식이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 너도 며느리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그러면 용돈 이야기하면서 제 부모님은 들먹이지 말았어야죠. 아버님부터가 저희 집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가는데 왜 저희 부모님 이야기 꺼내면서 용돈 더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에 줘야 할 돈 줄여서 시댁에 달라는 말인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콕 집어 말하자 시모가 당황한 듯 말을 못 잇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드리는 용돈은 끊었다 하더라도 어머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사비로 용돈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돈 안 준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시댁 용돈은 남편 소관이니까. 시모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그게 제일 놀랐나 보더군요. 전화를 부랴부랴 끊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그때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묻고 싶었나 보죠. 너 설마 진짜로 우리한테 주는 용돈 없애는데 동의한 거야? 응?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 전세금 보태줬잖아. 남편은 결혼할 때 전세금을 5천만 원 가져왔어요. 그중 2천만 원은 시모가 준 돈이었죠.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엄마,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말해요. 나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돈 진짜 많이 썼어요. 결혼할 때 돈 얼마 못 모은 것도 다 아버지 탓이 크다고요. 여태 제가 쓴 돈이 3천만 원인데. 뭐라고? 이 인간이 또 주식했다니? 너 설마 그 빚 갚아준 거야? 주식은 얼마 안 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사고 친 게 더 많았어요. 여튼 그거 다 해결하는데 3천만 원 좀 넘게 들었거든요. 해준 거 없이 돈 받아가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이라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 엄마 말 따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세금 준 거로 생색내지 마세요. 이미 저는 그거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시모는 그 말을 듣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시부를 찼더군요.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릴 만큼 크게요. 당신 미쳤어?
무슨 사고를 어떻게 쳤길래 애한테 3천만 원이나 쓰게 만들어? 당신이 인간이야? 응? 주식 못하게 했더니 아이고 내가 이러다 골병 들지. 시모는 결국 그 뒤로 용돈의 용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하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부가 사고친 걸 시모에게 말할 생각까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젊은 시절에 집을 대출 끼고 사놓고는 그 뒤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식에 털어놓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갈 뻔했었다고요. 그 집의 대출을 갚은 게 시모였다는 것만 들어도 시부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는 알만한 상황이었죠. 여하튼 남편이 비밀을 털어놓은 것 때문인지 시모는 더 이상 지랄 맞은 행동은 하지 않더군요. 다만 짜증을 심하게 내기 시작했어요. 콕 집어 저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분위기 흐리게 혼자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부도 남편도 저도 입을 꾹 닫았어요. 괜히 불똥 튀는 건 싫으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한 발짝 멀어지니 솔직히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골치 아픈 시댁과 멀어지자 이번에는 친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긴 병의 마지막을 고하듯 이 이상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명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는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위로와 지지 덕분에 친정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죠. 그 뒤 생활이 안정된 지 6개월쯤 지났을 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던 남편이 갑작스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죠. 결혼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생활비를 안 준 적은 없었는데 2달째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요즘 왜 생활비를 안 줘? 혹시 무슨 문제 있어? 한 달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2달째 안 주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스레 말을 건네자 남편은 눈을 내리깔며 우물쭈물 말을 하더군요. 그게 미안해 여보. 사실은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요즘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남편 말에 저야말로 놀랐죠. 시부가 최근에는 잠잠했거든요. 시모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 듯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사고를 쳤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사고를 쳤다고? 이번엔 뭔데? 사고를 내셨어? 아니면 보증? 아니면 다치셨어? 아니, 아버지가 신용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 근데 그거 갚을 만큼 돈을 못 버니까 나한테 연락하셨더라고. 남편은 기가 죽어 하소연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저나 남편이나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다른 결이긴 했지만 남편도 시부의 부채를 책임지고 있었고 저도 얼마 전까지 친정엄마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사기당한 금액이 얼만데? 당신이 생활비까지 못 줄 정도야? 7천만 원. 그것도 이자까지 합치면 더 많거든. 예상을 까마득하게 넘는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아봐야 2천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천이라니. 당황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설마 그것 당신이 다 갚을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얼마 전에 직장도 그만두셨잖아. 돈 나올 구석이 아예 없으셔. 그런데 원금 이자만 한 달에도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니까 아버지가 감당 안 되니 나한테 연락하신 거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그걸 무슨 수로 다 갚아? 어머님한테는 말했어?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 이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 이혼한다고 난리 날걸?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하긴 시모 성격이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치고도 남았을 상황이긴 했죠. 그렇지만 이걸 저희가 모두 책임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전셋집 계약 기간도 다 끝나가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재계약금을 더 높게 받겠다고 했어요. 거의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다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번에 받은 장모님 사망보험금 그걸로 우리 아버지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내가 차용증까지 쓸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화가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그 돈을 사고 친 시부를 위해 빌려달라고 말하는 남편이 야속했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넉넉히 들어놓긴 했지만 장례 비용과 밀린 병원비와 빚을 갚느라 거의 절반을 써야 했거든요. 1억 5천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남은 돈이 딱 7천만 원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돈은 안 돼. 우리 아버지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지. 아버지가 절반을 주신다곤 했지만 그 돈은 보관해달라고 했었어요. 매달 조금씩 빼서 쓰시라고요. 아버지 노후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보, 내가 안 갚을 거 아니야. 다 갚을 거라니까. 내 돈도 아니야. 아버지 돈이고. 남편은 막무가내로 우기며 부탁하더군요. 남편이 부채를 떠안으면 같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야 노령연금도 있고 제가 드리는 용돈도 있을 테니 당분간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요. 그래도 그냥 돈을 무턱대고 빌려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담보가 될 만한 거라도 가져와. 그리고 사용증도 써야 해.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빌려가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 만약 한 달이라도 돈을 안 갚으면 그 집을 담보로 돈 갚아야 하고 계약 내용 이렇게라도 괜찮으면 빌려줄게. 당연히 되지. 그럼 아버지 불러올게. 남편은 그제야 활짝 핀 얼굴로 시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시부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7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한 달이라도 밀리거나 거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시부 명의 집을 담보로 돈을 일시에 돌려받겠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 작성한 차용증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죠. 가족 간에도 돈 문제는 예민하니까요. 시부는 차용증 작성하는 날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남편도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시부는 달마다 1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됐어요. 상황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죠.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5달쯤 지났을 때 남편 친구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어요. 원래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데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가 와 있으니 이상하다 싶어 5통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던 거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정근 씨 와이프 되세요? 네, 제가 김정근 씨 배우자인데 누구세요? 김정근 씨 친구 아내예요. 제가 누군지는 아마 그쪽 남편이 잘 알 거고요. 그쪽 남편이 제 전화랑 제 남편 전화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서 아내분께 전화한 거예요. 남편 친구 와이프가 저에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뾰족한 목소리에서 무척 화가 난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남편이 이 부부의 전화를 피했다고 하니 약간 놀랐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몰랐으니 더 조심스러워져 물었죠. 저희 남편이 연락을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남편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하신 건가요? 네. 당신 남편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요.
그 미친놈이 남의 남편 꼬드겨서 재산 다 말아먹게 만들고는 아예 연락도 안 되잖아요. 이대로 우리 남편 돈 안 돌려주면 내일 당장이라도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전해주세요. 갑작스런 여자의 말에 당황했죠. 남편이 자기 친구의 재산을 다 말아먹게 만들었다니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싶어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왜 몰라요? 당신도 한패인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주식하라고 꼬셔서 돈 가져가 놓고는 홀라당 말아먹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귀가 얇아서 그랬다고는 해도 차라리 주식을 직접 넣었으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해요. 근데 돈을 가져가서 다 날려먹고 잠적하면 어떡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순간 머릿속에는 남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친구에게 권했을까 의문이 스쳤어요. 남편은 여태 주식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가 남편 어릴 때 주식으로 크게 날려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시무가 주식을 절대 못하도록 막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주식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친구에게 주식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 직접 주식에 넣었다뇨?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부랴부랴 전화를 끊었어요. 직접 눈으로 정말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몽땅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카드들의 이체 내역을 확인했죠. 카드론을 받은 체크카드가 2장 있었고 신용대출을 받은 카드도 하나 있더군요. 그리고 그 돈들은 모두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바로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였죠. 충격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남편이 주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주식 미천이 전부 대출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 순간 시부가 사고를 치고 받아간 7천만 원이 생각나더군요. 설마 그 돈마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 계좌를 정리하면서 알았네요. 오래전 만든 통장이라 이체 내역이 생각보다 많아서 고생했지만 증거를 잡을 수 있었죠.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주식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시부의 계좌로 이동한 것을 알아냈죠. 시부의 빚을 갚기는커녕 시부가 담보를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받은 것 같더군요. 아마 시부가 가지고 있다는 빚도 애초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감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오늘 내가 무슨 전화 받은 줄 알아? 당신 친구 꼬드겨서 주식하라고 했다며? 친구 돈까지 가져가서 당신이 직접 넣어줬다며? 그게 다 사실이야? 다짜고짜 화를 내며 묻는데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주식을 해?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 돈, 그거 아버님 사고 친 거 갚아준 거 아니지? 그거 당신 주식 계좌로 흘러간 거 내가 다 확인했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어. 주식은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거였어. 호기심이었다고.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근데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이번에 넣은 주식이 진짜 잘 될 주식이라니까. 미쳤어? 여윳돈으로 하는 게 주식이야. 당신처럼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하는 게 아니고. 카드론의 신용대출에 엄청 빌렸더라? 이거 다 갚을 순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차라리 그 카드론이랑 신용대출을 갚았다고 하면 또 몰라. 근데 당신 그걸로 새로운 주식을 또 하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쉬워?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주식에 다 날려놓고 지금 이게 뭐야? 당신한테 남은 게 뭔데?
당신 친구한테 받은 돈도 해결 못해서 나한테 전화 오도록 만들잖아. 다 필요 없으니까 돈 갚아. 7천만 원부터 갚으라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지금은 절대 돈 못 줘. 돈 나올 구석이 있어야 돈을 주지.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갚겠다니까. 남편은 아주 당당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돈이 없으니 주식으로 벌면 주겠다는 그 말에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네요. 그 정신나간 남편놈 말을 들으면서 불현듯 이 결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제게 닥칠 문제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시부가 사고 친 거 여태 갚아준 것만도 3천만 원이 넘는데 그중 제가 빌려준 돈도 1천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놈 사고 친 것까지 감당해야 할 현실이 코앞에 닥쳐오니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저놈이 싸질한 똥까지 닿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분노를 넘어 겁까지 나더라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용서와 화해로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는 말도 없이 책임지지도 못할 만큼의 거금을 빌렸고 심지어 시부가 사고를 쳤다는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그것도 그 돈으로 부채를 갚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주식을 하는 남편놈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놈을 믿을 수 없었네요. 못 준다고? 와이프 몰래 주식한다고 대출받는 게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아버지가 빌려준 7천만 원도 갚고 주식 때문에 집 망할 뻔했다더니 내가 망하게 생겼잖아.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주식했다고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그리고 7천만 원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나서 너한테 돌려줘. 주식도 충분히 이혼 사유 되거든? 당신이 빌린 카드론이랑 신용대출만 벌써 5천이던데 그것도 나 몰래 빌렸잖아. 그거 못 갚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7천만 원 더 빌려갖고 나를 몇 번을 기만한 거야? 우리가 부부 사이가 맞긴 맞아? 난 당신이 싼 똥 못 치워. 내가 언제 똥 치워달래?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당신한테 매달 돈도 꼬박꼬박 갚을 거고.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인데? 지금 당신이 매달 내야 하는 돈만 벌써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거기다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것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생활비도 못 주는 거잖아. 남편놈은 반박하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구구절절 틀린 것 없는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생활비도 못 주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는 이유는 간단했죠. 이혼해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중 남편이 가져온 5천만 원은 빚을 갚느라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고 그러고도 2천만 원을 더 마련해서 친정 아버지한테 갚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전에 시부가 사고 칠 때 제가 도와준 1천만 원도 있었고요. 여보, 나 진짜 돈 없다니까. 우리 이혼해서 전세금 돌려받아도 어차피 당신이 돈 다 가져갈 테고 나는 지금 빚만도 엄청난데 또 빚을 져야 해. 아니, 그러게 누가 빚내서 주식하래? 게다가 네가 나 속이고 가져간 건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거든? 그걸 주식이나 한답시고 써놓고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있어? 답답하기는 제가 더 답답했죠. 그 7천만 원이 어떤 돈인데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저딴 주식하는 놈한테 다 뺏길 수야 없었어요. 그러다 차용증에 적힌 시부의 담보가 생각났어요. 안 되면 아버님한테 말해서 집 담보로 돈 빌리든지. 시댁 집은 깨끗하잖아. 차용증에도 돈 못 갚을 때는 담보 물건 팔아서 갚기로 되어 있었고 전세금 나한테 다 주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까 대출받아서 주면 되겠네. 남편놈은 그제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모양이었어요. 시부의 도장과 사인이 있으니 자기 선에서 해결 못하면 그쪽에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불효막심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잠깐만. 내가 가져온 전세금 5천만 원은 건드리지 마.
아버지한테 말해서 7천만 원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걸로 이혼할 때 돈 다 갚을 테니까 내 전세금은 나한테 줘.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더군요. 그런 남편놈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 와중에도 자기 몫의 돈은 보전하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뭐든 당신 알아서 해. 7천만 원부터 갚아. 그거 안 가져오면 나 진짜 차용증으로 당신 아버지 집 경매 붙여서라도 돈 받아낼 거니까. 으름장 놓는 말에도 남편놈은 열심히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더군요. 남편놈과 함께 시댁에 가서 시부의 7천만 원 부채를 말하자 시모가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무슨 돈을 7천만 원이나 빌렸어?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솔직히 시부가 중간에 깽판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만 하더군요. 왜 내가 내 손으로 대출금 다 갚은 이 집을 이년한테 줘야 하는 건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이쯤 되니 시모도 저한테 이년 저년 소리를 해가며 체면 차리지 않고 막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빌려간 7천만 원,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차용증대로 담보 물건 팔아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에요. 그 돈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인데 저희가 이혼하면 더 이상 이 차용증대로 빌려주고 갚는 관계는 유지 못하니 당장 다 돌려줘야 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당신은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요. 벙어리처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일이 해결이라도 돼? 아니, 도대체 무슨 사기를 어떻게 당했길래 7천만 원이라는 빚을 졌어요? 시모의 바락에도 시부는 묵묵부답이었죠. 시부가 받은 돈은 1천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자기 아들한테 흘러간 것을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시부는 받아먹은 돈이 있으니 아들 하는 대로 그저 따르기만 할 뿐이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아무리 화내고 열불을 내도 결국 그 집에 목돈이라고는 없었으니 결국은 시댁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도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나는 집 담보로 2천만 원 내줄 테니까 아들, 네가 전세금으로 가져갔던 5천만 원으로 나머지 돈 메워 넣어. 너도 자식이면 책임을 좀 져. 네 아버지 사고 친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돈 없다는 이야기에 장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돈을 빌려와? 7천이나 되는 거금을? 시모는 교묘하게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뜻으로 말했어요. 물론 시모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니 그 돈은 모두 남편놈 잘못으로 생긴 빚이 맞았지만요. 시모는 그걸 모르고도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참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싶었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시부가 저지른 사고인데 아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걸 보면요. 그러나 남편놈도 시모랑 닮은 면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빌린 돈을 왜 또 제가 갚아요? 제가 아버지 사고 친 거 3천만 원 정도 제 돈으로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다 받아낼까요? 에? 아들놈이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한숨을 푹 쉬며 5천을 빌려줄 테니 나머지 2천은 전세금 할 때 시모가 준 2천만 원으로 충당하라고 했어요. 남편놈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도 본전은 찾는 거라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시모는 시댁집을 담보로 5천 대출해서 저한테 줬고 남편놈은 이혼할 때 전세금으로 받아야 할 5천 중에 2천은 저에게 주고 3천만 원을 받아가게 됐죠. 하지만 남편놈에게 남는 돈은 별반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 겸 500만 원을 줘야 했고 그거 말고도 시부가 사고 쳤다며 빌려간 돈도 줘야 했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남편에게 준 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돈이 없어 시댁으로 돌아갔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다시 주고 받아서 나온 전세금은 저축했네요.
혹덩어리 하나 달고 있다가 떼어내니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그제야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었네요. 저야 원래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으니 혼자로 돌아온들 바뀌는 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 사정은 좀 달랐나 보군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걸로 우리 사이의 돈 문제는 끝인 거야. 정산 제대로 다 됐지? 나중에 이건 안 받았네, 저것도 안 받았네. 그딴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둬.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돈 빌려준 저한테 왜 난리예요? 그럴 거면 가족들 관리나 잘 하시던가. 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니? 아무리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렇게 사람 속 긁는 말 할래? 됐다. 너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저야말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참,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줌마는 아줌마 남편이 사고 친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줌마 아들이 사고 친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 명의로 돈 빌려갔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해줘? 자기 집을 담보로 왜 돈을 빌려주냐고. 너 우리 가족들 이간질 하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 남편도 아들한테 받아간 게 있으니까 입 다물었겠죠. 근데 아드님이 본인 아버지를 아주 쏙 빼닮았던데요. 아주 주식하는데 전 재산을 탈탈 털어놓고도 모자라서 카드론에 신용대출에 장모 사망 보험금까지 빌려서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으시라고요. 그렇게 터뜨린 대형 폭탄에 시모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이 흘렀어요. 여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주식이라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돈 없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남편 사고 친 것 때문이라고. 눈앞에 시모가 있었다면 기절초풍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울 따름이었네요. 아줌마 아들이 그 집에 살면서 돈 한 푼이라도 줘요? 그거 낼 여력이 안 될 텐데요. 돈 다 털어놓고 영혼까지 갈아놓는 바람에 월급은 다 대출금으로 빠질 건데. 뭐 아줌마가 늙어서 고생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집 담보대출로 빌려간 돈 때문에 시모가 끙끙 앓다가 이 일 시작했다는 걸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돈 열심히 갚아서 빚 없애려는 시모에게 아들이 가진 부채를 터뜨려주니 시모가 아예 터져버렸어요. 이 정신 나간 놈, 이 망할 놈, 내가 그렇게나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손을 대서 이 사달을 만들어? 시모는 혼자서 욕을 짓거리더니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더군요. 하긴 급하겠죠. 그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없었어요. 다만 환장하는 시모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쉬울 뿐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들린 소식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네요. 시모가 아들놈이 주식에 손댔다는 거 알자마자 아들놈 회사까지 찾아가서 아주 난장판을 벌였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 미래가 될 뻔했잖아요. 시모가 자기 아들 남편을 대신해서 빚을 갚으며 둘이 싼 똥 열심히 치우는 거 보니 순간 오싹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제가 아니라 시모의 몫이잖아요. 시모는 전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을 싹 다 압수했나 보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 놈도 어지간히 속이 타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남은 돈도 압수당한 마당에 시모에게 잔소리 들어가며 매달 돈을 갚아야 했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강제로 돈 뺏기는 기분이었겠죠. 그렇다고 주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무 준비도 지식도 없이 시작한 주식은 그냥 복권이나 도박과 다름없잖아요. 역시나 쪽박만 줄줄이 차니 속은 썩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가 아들놈과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짐까지 싹 다 빼서 쫓아냈대요.
그런데 시모가 자기 남편과 아들을 내쫓고 나서 두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시부 집의 명의는 일단 시부 거잖아요. 그러니 시부가 전 남편과 짜고 시모 몰래 그 집으로 다시 대출을 받은 거죠. 기존에 있던 5천만 원 담보대출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댕겨서 대출을 받으니 당연히 시모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었죠. 사고 친 걸로 치자면 가장 대형 사고였죠. 시부는 그간 시모와 전 남편이 자신이 친 사고를 수습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 낙관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모가 크게 결심을 했더군요. 시부에게 이혼 소장을 건넨 거죠. 그제야 깜짝 놀란 시부가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대출받은 돈은 다 유흥비와 전 남편 대출금 갚는 데 써버려 남은 것도 없었죠. 시모가 대출금 갚는 데 손을 떼버리니 시부 명의로 대출 연체 들어오지 차 앞딱지 들러붙지 결국은 집을 팔아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3명 모두 집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망했더라고요. 3사람 모두 말이에요. 전 남편은 주식이 여전히 쪽박 차서 다